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 앤 라이프 책 읽어주는 교수님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의 남희은 교수입니다. 책 읽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또 어떤 책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갈 것인지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 강의를 개발하면서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제목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책들을 읽고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고 또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요. 요즘에 우리는 정말 영상의 세대가 되어서 이런 그 텍스트를 읽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학생들이 좀 이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책을 읽어주자.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또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건 독서를 한다는 건 1페이지에서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읽어야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속에서 정말 좋은 구절 하나를 발견해서 내 삶에 변화가 되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 앤 라이프 책과 삶이라고 하는 정말 큰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북 앤 라이프 이렇게만 했을 땐 그 의미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책 읽어주는 교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제목을 만들었어요. 책 읽교. 여러분들 함께 책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리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책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북 앤 라이프 책 읽교 이 수업은요, 우리가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좀 발견하고 우리가 문해력, 독서력, 이러한 거 있잖아요. 독서력을 좀 길러서 우리 스스로의 개인의 역량을 좀 키워내고,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냥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힘을 좀 기르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추천 도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리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책에 나오는 그런 지식들을 삶에 적용하면서 좀 실천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시선들을 좀 긍정적으로 가치 있는 곳에 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수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크게 4가지 역량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시대적인 감각, 우리가 미래가 너무나도 빨리 변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미래의 변화에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그 트렌드 그리고 미래가 요구하는 그런 감각들, 미래 역량들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렇게 변화되는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잘 적응하는가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타인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지 않은 이런 정말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일들, 상황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내면의 힘, 결국은 개인의 역량, 내적인 힘, 휘둘리지 않는 개인의 힘 이런 것들 어떻게 기를 것인가, 내가 나를 바르게 바라보고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이런 개인의 마음의 힘을 기르는 역량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결국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그 관계, 효과적인 인간관계, 관계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의 역량으로 그 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독서를 왜 할까? 독서가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그냥 편안하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독서를 통한 기쁨과 자기 개발. 여러분 책 읽으면서 정말 기쁘다. 읽는 기쁨? 이런 것들을 느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성경 구절에도 정말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 진짜 말씀을
그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와 정말 그래 맞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할 때도 이런 책을 통해서 책에 나오는 정말 정돈된 그 복잡한 나의 내면의 어떤 감정들을 정말 한 문장으로 잘 정돈된 그 말 한마디를 보면서 내가 딱 정돈되기도 하잖아요. 내 그 막 흐트러진 마음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그때 청소년 시기는 정말 이렇게 마음에 막 그 번민이 많은 시절에 집중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뭔가 모르게 뭐 바람 한 점에도 막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막 이런 것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그 집 앞에 서점에 가서 시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시를 많이 보고 또 그 시에서 나오는 그 좋은 구절들을 또 이렇게 잘 써놓고 그때 뭐 뭘 그 고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 감정들, 그 감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고 시절에. 그래서 그 독서를 통한 기쁨과 자기 개발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없습니다만 공부를 할 때 그 노트 한 권에요. 그런 좋은 구절들을 막 그 써놓은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공부가 잘 안 되면 그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막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알곡 같은 그런 귀한 글들을 한번 보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통한 기쁨과 자기 개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도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도 누려보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런 그 자기 개발의 시간. 웹툰이나 이런 정말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그 스크린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는 영상, 디지털 우리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내 안에 그것이 진짜 나의 가치관이 돼버리고 무분별한 그런 그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진짜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책 그리고 좋은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식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좋은 글을 많이 봐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좋은 인성을 만드는 것, 자기 개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양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들이 많이 뭐 평생에 한 번 못 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성경 말씀이 성경 구절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보이고 보여서 알고 들어서 깨닫고 그것이 또 이렇게 볼 때마다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 그때그때마다 막 그런 주시는 말씀 내가 교정하게 되고 내가 바른 길로 가려고 되고 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내가 괜찮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이런 그 정말 좋은 글을 읽는 거 좋은 말씀을 읽는 거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에서 독서가 기쁨과 나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책에 미치면 행복하다. 오히려 행복하다. 모든 책은 빛이다. 그 빛의 밝기는 있는 사람이 발견하는 만큼 밝아질 수 있다. 여러분들 그 독자에 따라서 빛나는 태양일 수도 있고 암흑일 수도 있다. 애들러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책에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좋은 책을 읽고 또 그 책 안에서 내가 읽는 사람이 발견하는 만큼 밝아질 수 있어요. 제가 성경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안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뭐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뭐 이런 거는 저는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그냥 어떤 책을 딱 어떤 구절을 딱 펴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그 편이 시편과 잠언이거든요. 시편과 잠언을 펴면 시편과 잠언을 한꺼번에 읽는 건 어떤 그 너무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나눠서 읽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책의 밝기는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요. 읽는 사람이 발견하는 만큼 밝아져요. 그 책에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야, 주옥 같은 글이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책에 한번 미쳐보세요. 좋은 책에. 그리고
또 말씀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열과 성을 한번 다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4시간을 보내는데 독서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1년에 책을 몇 권 읽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이 책 읽교 이 교양 수업을 하기 위해서 또 책을 또 많이 읽기도 하는데요. 가끔 이렇게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고 뭐 처음부터 독서를 1페이지에서 끝페이지까지 다 읽어야만 한 권을 뗐어. 우리는 책을 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독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책 안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도움 한 구절도 그 독서의 역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책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그 좋은 여러분이 발견하는 만큼 밝아질 수 있으면 독서를 통해서 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책 읽는 습관을 기른다는 건 인생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피난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 저는 제가 힘들 때 말씀을 붙들거든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그것이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때는 눈으로 보고 그냥 흘려 지나가는 거, 어떤 때는 정말 한 구절에 한참 머무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피난처를 만드는 것, 좋은 책을 읽는 것, 이런 정말 중요합니다. 또 빌 게이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의 나를 읽게 한 건 우리 마을 도서관이고 또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독서하는 습관이다. 책을 읽는 습관이다. 어떤 책을 읽는가? 여러분들이 조금 존경할 만한 분들을 보면 항상 책을 들고 다녀요. 항상 책을 보고 그래서 이런 책을 막 많은 책 이런 것보다 그냥 책 읽는 것이 그렇게 독서해야지 지금 책을 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뭔가 모든 것이 이렇게 정리가 돼 이게 아니고 그냥 어떤 상황에서는 책 읽는 것이 편안하게 되는 게 이제 그게 몸에 배이는 습관인데요. 여러분들이 독서 그냥 몸에 배어서 편안한 습관은 그냥 휴대폰, 스마트폰 하는 건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편안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제 책을 읽는 습관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의 습관, 독서의 습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현재 상태에 만족을 느끼는 그런 감정인데요.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자신. 그래서 이런 성장하는 자신은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무슨 게임을 하거나 밤새도록 정주행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 막 봤을 때 내가 정말 성장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가지던가요? 그러고 났을 때 밤을 새서 게임을 하거나 밤을 새서 막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을 보냈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 허탈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을 정말 열심히 가치 있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컸구나, 해냈구나. 작은 성공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그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좋은 책을 읽는 거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가치 있는 것 미래에 내가 뭐라고 할 건가 지금 이렇게 쌓아놔야만 그것이 미래에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0원씩 매일매일 더금을 한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카카오뱅크에 매일 더금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하루에 1,000원씩 저 같은 경우에 커피 한 잔 값을 매일 적금을 하네. 근데 돈이 없으면 빠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여유가 있을 때는 커피 한 잔 값을 적금으로 넣어서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펼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은 거를 그래도 어쨌든 모아야지만 그 미래에 언젠가 됐을 때 그게 목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끊임없이 주고하면서 무엇을 적립해 놓는가 쌓아야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너 과거의 희은아 너 참 잘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모아놔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의 것을 땡겼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미래 파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좋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가. 미래 인재가 이런 미래 인재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래가 이렇게 막 급변하는데 그럼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가 뭐 어떤 인재야?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든지 뭐 드론, 뭐 로봇, AI 이런 정말 날마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못 쫓아가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든 기술들, 테크놀로지를 다 가질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가 변화된 내 전공 안에서 미래가 이렇게 변화된다면 뭘 준비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는 어떤 기술, 뭔가 스킬 이런 것들 하나의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이런 역량을 얘기하는데요. 그 역량 중에 첫 번째가 4C 혹은 6C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 가지의 C에다가 두 가지 C가 더 합쳐서 6C, 미래인재 6C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협력입니다. 콜라보레이션. 어떻게 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가?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그래서 나 혼자 완벽할 수 없는데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잘 협력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아주 중요한 역량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서 이렇게 대면 비대면이 너무 활성화됐기 때문에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협력하는 기술, 이게 미래 인재의 첫 번째예요. 콜라보레이션. 두 번째가 의사소통입니다. 소통은 근데 말하는데 각자 귀 닫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발신자와 송신자, 수신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잘 쌍방향으로 소통이 잘 되는 것, 이게 이제 의사소통 기술이거든요. 할수록 귀는 닫고 자기 얘기만 막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무슨 말인지 잘 캐치하는 사람, 그런 의사소통의 역량이 두 번째 C입니다. 세 번째 C는요, 창의성의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거,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여러분, 남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남들보다 앞설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창의성. 그러면서 비판적 사고, 그냥 주는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야.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 왜 이렇게 됐을까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역량, 이것이 이제 4C예요. 협력, 소통, 창의성, 비판적 사고가 기본의 4C에서 이제 두 가지가 더해져서 미래가 요구하는 이제 6C는요, 여기에 자신감, 콘텐츠, 자신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 앞서 자존감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존심은 다 있어요. 자존심은 다 세요. 근데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이런 내가 나를 봤을 때, 컨피던스라고 하는 내가 나를 봤을 때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 그래서 본 교양 수업에서 이 책 읽기라는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에 많은 부분이 결국은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긍정성, 내 안에 있는 자존감,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열정적 끈기, 그릿, 이런 것들, 자신감. 내가 자신감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다음에 창의성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했을 때 에이 뭐야 옆에서 뭐라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그런 거 결국은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비판적 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미래 인재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컨텐츠가 필요해요. 남들이 다 해놓은 뭔가가 아니라 어떤 컨텐츠.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크리에이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결국 보면 얼마나 지속적으로 자신만의 컨텐츠들을 잘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나만의 컨텐츠, 남들과 똑같지 않은 그런 컨텐츠, 이것이 미래 인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 지금 각각의 전공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도 이런 전공이 하나의 전공뿐만 아니라 이런 미래 인재에 맞는 여러 가지 전공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융복합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 디그리라든지 융복합 전공이라든지 여러분들 학과
전공만 하지 마시고 이런 다양한 교양들 또 다양한 그 전공들을 융합해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자신감, 협력과 소통 이런 미래 인재, 진짜 미래 인재를 잘 만들기 위한 학교 안에 그런 시스템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인재의 그 6C는 협력, 의사소통, 창의성, 비판적 사고, 자신감, 컨텐츠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 여러분 미래 인재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워. 너무 날마다 변화돼요. 뭐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미래 사회 인재가 되기로 했다면 여러분들 T자형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T자형 인재. T 옆으로는 넓고 아래로는 깊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동시에 내가 어떤 정말 탁월하고자 하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춰야 돼요. 본 교양 수업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내면의 힘, 사람들과 어떻게 잘 소통하는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진짜 T자형 인재가 되시도록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독서와 또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책에 미쳐야 미래형 인재가 됩니다. 한 권의 책으로도 여러분 삶에 새로운 시대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좋은 책 한 권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이 딱 와닿는, 탁 찌르는 이런 것들 좋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창의력, 상상력,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세상을 품고도 남는 아인슈타인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그 창의적인 이제 아인슈타인 시대도 뭐 창의성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미래 인재가 창의성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품고도 남는 상상력,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산에서 이 영도 땅에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품는 그런 상상을 하시고 전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 속에는 여러분들이 담고자 하는 그 모두가 있습니다.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게 남겨주는 유산인데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에게 주는 선물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에디슨이 얘기한 건데요. 책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것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가 담고자 하는 그 모두가 앞선 그 선배들이 써놓은 그런 책들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존재에서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도 이게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완성시키세요. 우리는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작가가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나는 그냥 나 자체로 괜찮아. 나는 완벽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있습니까? 온전함은 하나님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막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 분별, 뭐 이런 명철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서 뭔가 더딥혀져야 돼. 완성된 상태로 우린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책을 읽고 귀를 열고 보고 보아서 알고 들어서 깨닫고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쌓아서 여러분들을 조금씩 완성해 나가려는 다듬어 나가고 튀어나온 거는 좀 잘라내고 다듬고 또 불필요한 거는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몸부림이 결국 독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좋은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은 위대함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독서는 당신의 담긴 위대함을 깨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아주 큰 그런 그 가능성과 잠재력과 그런 위대함이 좋은 책들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독서는 여러분들의 위대함을 깨웁니다. 여러분들의 씨앗을 정말 싹도 나오기 전에 밟아서 없애지 말고 게임으로 덮지 말고 또 뭐 그 영상으로 덮지 말고 여러분 안에 책을 보고 읽고 듣고 뭐 이렇게 보면서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그 내면의 여러 가지 씨앗들이 있거든요. 그것 잠재력을 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독서로 당신의 잠든 위대함을 깨우십시오.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형 집행 전에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안중근 의사의 입에서 내가 읽던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런 그 극한의 상황에서 책 읽을 시간을 주십시오라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독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주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작은 일이 완벽함을 만들어내는데요. 근데 그 완벽함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완벽함을 만들어내는데 그 완벽함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얘기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은 우리가 어떤 내가 중요하고 내가 그 가치 있는 어떤 것들을 뭔가 이루려고 하면 1만 시간 동안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그럼 1만 시간이 되려고 하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면 1만 시간 거의. 아니면 정말 더 빨리 뭔가를 막 이루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하루 10시간씩 3년. 1만 시간인 거죠. 근데 그 작은 그 시간들이 모여야만 완벽함이 되고 그러한 그 완벽함이 되려고 하면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벽화를 정말 천장에 있는 그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목을 뒤로 제끼고 이렇게 뒤집어서 정말 하나하나를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수년간에 걸쳐서 작품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일이 완벽함을 만들어내고 완벽함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자신의 머리로 타인의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읽는 건 여러분들이 읽고 있지만 여러분 머리로 다른 사람이 생각해 놓은 걸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보고 여러분 타인의 생각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도요. 제가 10권에서 15권으로 이렇게 느린 이유도 이런 양이 넘쳐야지 질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 접하면서 이 15권 책 중에서 여러분 삶에 영향을 주는 한두 권의 책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이 질을 압도하고 질을 이끌 수 있는 것 결국은 여러분들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그게 베스트의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막 모였을 때 그 중에 베스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도 양이 넘쳐야 질적으로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서는 훌륭한 도둑질. 저는 이 문장에 너무 공감해요. 독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내 걸로 만드는 훌륭한 도둑질이에요. 건전하고 유익한 것에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고 또 미래까지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일. 이게 무엇일까요? 독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책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내가 변화되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내 자기 개발에 성장하는데 또 유익한 양분으로 되고 이런 것들이 독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전하고 유익한 독서에 미치죠.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링컨이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행복의 조건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 다 시간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건강, 외모, 좋은 사람, 이런 사회적 지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건 지금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무언가를 긍정적인 걸 끊임없이 쌓아야만 미래의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보고 그때 네가 그거를 쌓아놓길 정말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것에 미치고 자기 성장을 가치 있는 것에 미치고 또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또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트렌드는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25년도 한국 트렌드 코리아 2025 10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트렌드와 관련한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십몇 년째 이 트렌드 코리아를 해마다 그 키워드 10가지로 한국 사회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트렌드에 잘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이런 트렌디한 삶을 또 선도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보고 또 이런 트렌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트렌드를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트렌드인가? 여러분들은 트렌디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 아니면 또 뭐 세계 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트렌드에 발 맞추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데요. 트렌드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네. 여러분들 트렌디하다 이렇게 하면 좀 현재 같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서 하나의 그 행동을 가지고 트렌드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트렌드는 과거 또 지금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트렌드를 다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그래서 트렌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해마다 뭐 이런 트렌드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24년도의 키워드가 24년도가 딱 끝날 시점에서 그 현재 모습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삶에 혼재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그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그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트렌드를 통해서 뭐 좀 앞서 나가는 삶 이런 것보다도 지금 요즘의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들은 또 여러분들 각자의 진로나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어떤 가치를 향해서 그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이 트렌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다음 시대를 먼저 읽고 시대가 쫓아오기를 기다려라. 여러분들 그 밸런스 게임 많이 하죠. 밸런스 게임에 있어서 뭐 비 오는 날이 좋아, 눈 오는 날이 좋아,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뭐 나는 눈이 좋아, 나는 비가 좋아, 뭐 이런 그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밸런스 게임을 여러분들 가끔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과거로 가고 싶습니까? 어느 순간의 시점에서 과거나 미래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미래로 가고 싶습니까? 과거로 가고 싶습니까? 네. 하나, 둘, 셋. 과거, 미래.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의 그 모습을 이제 되돌이키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미래에 미리 가서 보고 내가 그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하리라. 뭐 이런 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갈 수 있거나 미래로 갈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어쩌면 현실적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고 미래의 길목에서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목에서 기다려서 이렇게 변화될 거를 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가 쫓아오기를 여러분들이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트렌드 책이 엄청 많아요.
교육, 인구, 채용, IT, AI, 요즘에 머니 트렌드, 문화, 뭐 이런 디지털, 뭐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 속에서 또 이제 제일 대표적인 트렌드 코리아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정말 요즘은 트렌드 책이 만드는 트렌드라고 얘기할 만큼 트렌드와 관련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인데요. 그 해마다 이제 10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 해 전에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현상들, 주로는 소비 트렌드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뱀의 해라고 해서, 뱀은 아주 이제 민감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스네이크 센스라고 하는 이 10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올해 트렌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낵 센스의 10가지 키워드를 보면 이제 옴니보어, 아보화, 토핑 경제, 페이스테크, 무해력, 그라데이션 케이크, 물성 매력, 기후 감수성, 공진화 전략, 원포인트 업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야기하는 이 10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옴니보어입니다. 옴니보어는 사전적으로 잡식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잡식성 이외에 이제 파생적으로 보면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특정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폭넓은 문화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옴니보어 이 단어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 개인의 취향이 또렷해지는 특정한 거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특징 키워드를 옴니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점점 갈수록 집단 차이는 줄어들고 개인 차이는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난데 나의 성향, 나의 선호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옴니보어의 소비 현상은 나이라든지 성별, 소득, 인종 이런 경계나 구분 상관없이 완전히 새로운 자신만의 소비 시장을 만들어가는 중인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제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 가장 많은 세대가 공존하고 있으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세대 간 교류가 가장 또 활발하기도 한 것, 이런 것들이 옴니보어의 등장 배경입니다. 그래서 개인 또한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 페레니얼적 사고, 그래서 가치, 취향, 기분, 상황, 뭐 이런 이제 뭐 남자야, 여자야, 나이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나 취향, 기분의 상황 이런 새로운 변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옴니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옴니보어가 우리가 왜 이런 옴니보어의 세계에서 보면 그동안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태어나서 뭐 자라고 이런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뭐 하면 때가 있다. 넌 아직 멀었어. 이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때가 있다는 오류.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뭐 어린 사람도 뭐 어린 사람들도 노화를 방지하는 크림을 쓴다든지, 뭐 나이가 많아도 또 어린 감성으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다든지, 그래서 개인이 중요하지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의 역전이라든지 세대 개념이 좁아지고 있고 또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젠더. 그래서 이게 의상에서 예를 들면 옛날엔 남성복 매장, 여성복 매장 이렇게 따로 있다가 지금은 그냥 남성, 여성과 상관없이 그냥 사이즈가 맞으면 자신에게 편하게 입는 뭐 이런 식의 옷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옴니보어에 해당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옴니보어는 우리가 왜 이렇게 났냐 보면 순차적인 인생의 모형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제 나이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자기가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옴니보어의 등장 배경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SNS를 통해서 세대 간
간이나 집단 간 교류가 확대되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 취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서 옴니보어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옴니보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전망은 뭐 우리가 다시 이제 뭐 과거에는 뭐 타겟 뭐 이런 그 어떤 타겟을 누구를 세그멘트 할 것인가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옴니보어는 자신의 지금 상황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땐 모든 전제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라. 그리고 그 세그먼트라고 하는 그런 그 대상에 있어서 지금 이거는 애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야 돼. 이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돼. 이런 그 세그먼트에서 우리가 COG라고 하는 Center of Gravity, 무게 중심이거든요. 무게 중심의 타깃으로 조금 시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COG의 소비자를 찾아야 한다는데요. 이 그 Center of Gravity라고 하는 이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이 전략은 프로이센 군사 전략가인 클라우제비츠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그 군사 용어긴 해요. 그래서 적의 전투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의 중심, 이게 이제 COG인데요. 우리가 이런 무게 중심에서 해당하는 그 코어, 가장 핵심되는 타겟에게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면 다른 잠재 고객까지 이제 그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LG전자에서 타깃이나 페르소나 용어 대신 COG 개념으로 우리가 그 마케팅을 하는데요. 뭐 올레드 TV가 화질이 엄청 좋아요. 근데 화질은 너무 좋은데 크고 화질 좋고 그런데 뭐가 문제겠어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진입장벽이 높다. 그러면 이 타깃 소비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되게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LG전자는 고민 끝에 이 COG에 해당하는 이 타깃을 그 세그먼트 무게 중심을 누구를 대상으로 딱 찍었냐면 프로게이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게이머들은 화질에 아주 민감하죠. 레이싱 게임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높은 화질의 TV는 비싸지만 그런 유저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이거는 우리 이 게임에게는 너무 유용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초기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다시 원점에서 다시 무게 중심을 누구로 할 것인가, 옛날에는 해머로 중심을 두드렸는가 하면 아주 뾰족한 타깃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대가 중요하지 않는 탈세대 인류, 페레니얼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우리 사회는 이제 만 65세 이상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함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새로운 새로운 시대 인간상을 페레니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페레니얼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한 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계절이 바뀌면 또다시 싹을 피우고 또다시 싹을 피우는 그런 식물들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가 지금 직장은 한 번이면 끝 이게 아니라 다년생 식물처럼 노년과 청년을 구분짓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배우고 상호작용하는 세대에 갇히지 않는 그런 탈세대 인류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범이나 제도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페레니얼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옴니보어의 키워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아보하예요. 아주 보통의 하루. 그래서 아보하예요. 우리가 한국 사회 행복 담론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소확행 이런 키워드도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야기했던 건데요. 소확행은 작지만 아주 확실한 행복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소확행이 어느 순간 의미가 막 변질이 되어 가지고 아주 럭셔리한 자신만의 좀 사치스러운 어떤 모습을 SNS 올린 난 이게 소확행이야 이런 게 좀 마케팅으로 경영적으로 막 오남용 됐던 그렇게 해서 의미가 이제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한국 사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돼 이런 믿음에서 너무 행복하지도 너무 불행하지도 않는 그냥 일상 아주 그냥 보통의 하루 그저 무탈하고 아무 사고 없이 무난하고 무탈하고
그냥 안온한 삶 이런 것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그것이 아주 보통의 하루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의 행복에 대한 것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저 그런 하루 그냥 그래 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여러분 뭐 길가에 건널목에 서 있다가도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땅꺼짐이 생기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비행기 여행 갔다 오다가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하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무슨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그런 가운데 특별하지 않아도 그 평범한 일상 뭐 남에게 내가 막 이걸 샀어요. 뭘 먹었어요. 뭐 맛있는 디저트를 먹었어요. 이런 거 과시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지금 편안하고 행복해 나에게 집중하는 거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긍정, 행복 아니고 행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그냥 아주 보통의 하루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너무 크고 귀하고 비싸고 가치 있고 맛있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중용의 절제를 아는 삶 이게 아보하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아보하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이제 우리 시대의 사회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막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과시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나간다면 그냥 아보아의 하루 그래서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토핑 경제인데요. 토핑 경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토핑은 어디에서 보나요? 피자 위에 이제 토핑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음식을 시켜 먹는 거 보면 기본은 싼데요. 추가 이렇게 하고 배달비 합치면 꽤 돈이 몇만 원씩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또 기본은 별로 비싸지 않은데 토핑을 추가하다 보면 기본보다 훨씬 더 비싸게 되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은 무슨 블렌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망추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피자에 토핑 추가하듯이 기성 상품에 나만의 독창성을 덧붙이는 것 이걸 이제 토핑 경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본질적인 기본보다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토핑들이 더 주목받아서 새로운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그런 시장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토핑에서 어떤 기본적인 제일 대표적인 이제 신발 있잖아요. 여러분 크록스 신발 있잖아요. 참 처음에 워스트의 디자인이라고 악평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 신발에 지비츠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캐릭터들을 막 붙이면서 꾸미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건 내 거, 자기의 독창성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거보다 꾸미고 얹고 또 얹는 그래서 키링을 여러분들 학생들 막 키링 가방에 키링 몇 개씩 달고 다니거나 그래서 그 키링을 보면 이거 내 거 이렇게 누구 거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최고보다는 최적 나에게 맞춘 토핑 그 다음에 완성보다는 변형,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모듈형 토핑. 그래서 자기가 이제 꾸미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 최고, 최선, 이런 것보다 나에게 딱 맞는 최적의 맞는 토핑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 만들어진 표준화에서 개인화로 가게 되는 이런 욕구들에 의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경제에서 토핑 경제로 바뀌게 되고 사람들이 구매 만족에서 효능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는 이런 게 좋아, 자기가 꾸미고 있는 기본에 얼굴 꾸미기, 뼈꾸, 얼꾸,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 꾸미기, 뾰로지 꾸미기, 이런 거라든지, 스토리 꾸미기 등등 자신들의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토핑들을 통해서 꾸미는 거를 좋아하는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완성된 거를 딱 주는 것보다 자기가 이렇게 꾸미고 얹고 만들어 나가는 것들, 아이스티에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한 아샤추,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에 샷을 추가하면 오샤추 이런 거 있잖아요. 레모네이드 샷 추가하면 레샤추, 이런 식으로 이제 꾸미는 것들이 훨씬 더 마케팅으로 성공한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한 토핑 경제는 무엇일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토핑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이런 것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사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페이스테크예요. 페이스테크, 얼굴의 테크놀로지죠. 기술의 얼굴을 더하다. 이런 페이스테크는 기계의 기계의 표정을 입히고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또 사람마다 각자 얼굴을 페이스테크, 여러분 캐릭터 요즘에 뭐 자신의 사진 가지고 막 그 이미지 AI가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페이스테크가 사람들이 이제 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시대, 또 감정을 읽어내고 대응하면서 이러한 기계가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거에 기계의 표정을 입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식당 가면 이게 서빙하는 움직이는 로봇 꼭 많이 보잖아요. 근데 거기 걔들이 항상 보면 웃고 있어요. 웃고 이렇게 막 미소를 지으면서 네가 접시를 들으세요. 뭐 가지고 가세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근데 우리는 막 서비스를 계속 받았는데요. 그 로봇이 웃으면서 네가 들고 가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그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기계의 얼굴에 표정을 입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계의 표정을 입히고 또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사람들마다 각자 얼굴을 만들어내기도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페이스테크가 중요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복잡한 기술에 좀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사용법을 알리는 것, 친근감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도 페이스테크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포던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정교한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요즘은 그 인공지능이 로봇이 옛날에 프로그래밍해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AI와 로봇이 접목되다 보니까 AI의 그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은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공감을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로봇의 완성도를 이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좀 직관적으로 쉽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포던스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포던스의 페이스테크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포던스의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 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 여러분, 인터체인지 녹색, 자, 이쪽으로 빠진 인터체인지 녹색 쭉 따라가세요. 이제 분홍색은 휴게소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색깔 따라가가 오른쪽으로 빠지는데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런 고민스러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포던스가 지금 녹색 따라가면 인터체인지로 빠지는 것, 분홍색을 따라가면 휴게소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쉽고 직관적으로 이것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내비 보고 간혹 우리가 헷갈릴 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내비가 이 길이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가라는 거예요.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포던스를 쉽게 용이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일종의 페이스테크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감정을 읽고 대응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신기술의 향연 속에서 우리가 페이스테크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또 접근하는 좀 혁신적인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테크는 첫 번째 표정을 입히는 것, 표정을 읽어내는 것, 고유한 표정을 만드는 것. 그래서 기계에다가 입히는 것, 그럼 또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우리가 읽어내는 것, 그리고 나만의 고유의 표정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페이스테크의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스테크를 통한 전망 및 시사점은 표정이라고 하는 건 가장 원초적인 표현 수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 미래 세대에 좀 페이스테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친화적인 이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무해력입니다. 무해력은요. 사방이 나를 공격해 올 것 같은 험한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도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당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조금 편안함을 느끼는 것만 작고 귀엽고 연약한 존재 그 자체로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해가 없기 때문에 가지는 힘, 그게 무해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작거나 귀엽거나 서툴지만 순수한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이 공통점은 해롭지 않고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거나 자극이 되지 않고 또 나를 반대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무해함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힘을 가진다. 그래서 무해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갈수록 경제는 더 힘들어지고 불안한 미래, 정말
정치, 경제, 갈등, 뭐 이런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정말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뭐 스스로가 너무나도 힘든 사회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회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반작용으로서 오히려 귀엽고 순수하고 해가 없는 대상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존의 비결, 힘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회력은 여러분 앙증깜찍 무회력, 작아서 무해한 것, 귀염뽀짝 무회력, 귀여워서 무해한 것, 또 순수 대충 무회력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아서 앙증깜찍하고 이래서 이제 작아서 무해한 것. 여러분 뭐 디저트도 아주 깜찍하고 막 이런 것들 일부러 막 대섬세하게 만든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디저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앙증깜찍보다는 양이 많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귀염뽀짝 뭐 귀여워서 무해한 것. 그래도 요즘은 반려동물들을 정말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또 순수 대충 무해력.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아주 완벽하지 않아도 순수하게 대충 했는데도 그 서투름이 또 무해하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이 너무나도 좀 버겁고 좀 힘들고 막 완벽해야 돼, 잘해야 돼, 뭐 이런 거에 지치다 보니까 오히려 해가 없는 이런 무해력이 생존력이 되고 이런 사회에서 그 진정성과 순수한 의도 이런 것들이 인정받게 되는 것도 하나의 그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6번째, 그라데이션 K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미 이제 다문화 사회죠. 우리 사회 다문화 인구가 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그 퍼센트는 더, 있겠지만, 약 5%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5%. 그래서 이미 우리가 뭐, 단일 민족, 뭐, 대한민국, 한민족,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20몇 년 전부터,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전부터 그 해외 이주 여성들이 쭉 들어오면서, 이미 이제 그 해외 이주 여성들로 인해서 다음 자녀들까지 이렇게 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형성되고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이미 이제 청년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1에서 0이라고 하는 그라데이션의 개념에서 점점 이렇게 섞여가고 있다는 이런 걸로 그 K인데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요즘에 K가 붙으면 명품이 되죠. K-팝, K-문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K가 파워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그 K-팝, K-푸드 이런 열풍 속에서 진짜 한국적인 건 뭘까? 우리가 세계화, 로컬화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K라고 하는 것이 0과 1 사이에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그라데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라데이션 K라고 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라데이션 되고 문화도 그라데이션, 시장도 그라데이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그 다문화 학생들, 또 일상이 된 외국인 동료들, 또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계가 없는 K가 이렇게 K의 파워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시장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의 시장도 이제 다문화의 어떤 시장일 수 있고, 또 관광객, 외국인 대상의 관광객, 그러니까 주로 뭐 K 화장품에 되게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뭐 K 푸드 이런 것들, 뭐 떡볶이, 불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K 푸드. 그다음에 또 국경 너머에 있는 외국인 대상에 우리가 무엇을 수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라데이션에 해당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그라데이션이 K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을 가지고 그 다문화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진정 한국적인 게 뭘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적인 게 뭐야? 이러면 전부 다 한복 체험 불고기 뭐 이런 걸로 뭐 트레디셔널 데이 뭐 이런 거 하면 뭐 한복 떡볶이 뭐 이런 걸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진정 한국적인 게 무엇일까? K의 파워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7번째입니다. 물성 매력입니다. 물성 매력. 이건 텐저블한 그런 매력을 가지는 건데요. 특정한 대상에 경험 가능한 물성을 부여함으로써 손에 잡히는 매력을 지니게 만드는 힘을 물성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뭐 가상세계,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 또
공존하는 것이 물성 매력이 아무리 디지털이 발달하고 AI 로봇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 해도 우리는 눈에 보이고 잡히고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컨텐츠나 브랜드 기술이 발달할수록 물성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것, 또 그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물성 매력의 키워드가 또 7번째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물성 매력하는 것, 브랜드, 기술, 조직 철학의 물성화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을 볼 수 있는데요. 컨텐츠 물성 매력은 영화의 팝업 스토어, 인앤아웃 2 만들 때 실제로 영화 팝업 샵에 실제로 기차를 타고 들어가고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영화보다도 오히려 그 굿즈가 더 많이 팔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컨텐츠의 물성 매력, 영화 홍보 부스들이 요즘에 많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또 브랜드의 물성 매력은 브랜드를 느끼는 팝업이나 굿즈를 만들어내는 것, 또 기술에서 인공지능이나 기술 물성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 또 조직 철학의 물성화는 조직의 어떤 미션이나 비전 이런 것들에 반영해서 인테리어나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딱 눈에 보이고 체화해서 그냥 그것이 몸에서 나오도록 만드는 것, 이런 키워드가 물성 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기후 감수성. 여러분, 기후 감수성. 우리 정말 올여름도 어떨까요? 지금 장마가 장마가 한 달 반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고요, 빙하가 녹고 있고요, 이런 것들, 탄소 중립. 그래서 이미 지구의 온도가 3도가 넘어가면 해수면이 완전히 몇 센치가, 몇 미터가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위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후 문제를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게 이제 기후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센시티브한 그 기후와 관련한 이런 센시티비티를 좀 길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 감수성은 우리의 소비, 비즈니스나 공공 이런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환경적인 부분이 한번 이렇게 딱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인간이 그 통제가 그 자리에서 실시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기후 복지라고 하는 차원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일이나 이런 것도 이미 너무 그 생산지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거죠. 또 날씨 보험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 복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너무 춥고 너무 덥고 긴 장마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취약계층에게 더 힘든 삶을 주기 때문에 이런 기후복지가 이제 중요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상기후에 북극곰, 옛날에는 곰을 살려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 또 그 물폭탄, 찜통더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어가 되기 때문에 기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그냥 뜨거운 지구가 아니라 끓는 지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무엇을 실천하고 기후에 대응해야 될까? 이런 건 정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요.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 감수성의 우리의 변화를 보면 소비의 변화에서 과일, 열대 과일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죠. 또 그 사과가 대구에서 저쪽 강원도로 올라갔어요.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또 열대 과일을 우리나라에서 좀 새롭게 재배하고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도 있고요. 또 공공정책의 변화에서 기후복지의 대상자들의 기후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수성을 가진다는 건 우리 각자가 실천하고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후 감수성이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노약자들,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적인 보호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후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 감수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함께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기후의 행동의 핵심은 좀 또 잘하고 잘 지켜나가는 확실한 인센티브로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공진화 전략입니다. 공진화 전략은 우리가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그 자연 생태계에서 함께 해 나가는 비즈니스 주체들이 이제 생태계를 함께 이루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트렌드를 공진화라고, 혼자가 아니라 진화를 하는데 함께 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자 생존,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함께 이 변화무쌍한 생태계에서 함께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경쟁도 하지만 과감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열린 마인드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 자동차만 해도요, 폐쇄적 자족 시스템, 자기 브랜드, 자기들의 그 부품이나 이런 거 자기 브랜드만 쓰던 거에서 이제 좀 제한된 파트너십, 그래서 네트워크된 그 기관끼리만 서로 쓸 수 호환되게 만들다가 이제는 이제 개방적인 협력망을 하는데요. 함께 공진화 생태계, 예를 들어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와 이런 전기차의 이런 모든 정보들, 카메라, 센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그 기업에서 만들어내더라도 함께 공진화의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그 데이터의 정보가 저것 거로만 폐쇄적 자족 시스템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파트너십 협력망을 이루어서 공진화 생태계가 이제 돌아가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 이제 공진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원포인트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그 과거의 어떤 트렌드 뭐 이런 걸 보면 육각형 인간, 작년만 해도 육각형 인간, 완벽해, 외모, 뭐 직업, 경제, 지위 뭐 이런 것들 뭐 함께해서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피로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야, 다 잘해야 돼.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움직여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도달 가능한 한 가지의 목표를 실천하면서 나다움 자기 개발을 하는 새로운 그 트렌드를 원 포인트 한 개만 딱 올리라고 한 일만 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원 포인트 업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걸 해야 성공해 이게 아니라 나다운 성공을 찾는 것, 혁신을 통해서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 실천 가능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실천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작은 성장, 작은 실천 뭐 이런 것들에서 하나씩만 올리게 되는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하면서 그 자기만의 그 원 포인트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성장 포인트,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씩 도달 가능한 지속적으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쌓는 거는요,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해요. 한 번은 할 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작은 걸 하나씩 쌓아가는 것, 이런 효율성.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록하고 네트워크로 제가 오늘 요걸 했어요. 이러면서 서로 막 공유하고 박수 쳐주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딱 하나만 성장하는 딱 하나만의 레벨업 이런 것이 이제 원포인트업입니다. 그래서 이 원포인트업에 우리가 뭐 모든 걸 잘해야 되는 이런 시대의 생존에서 그냥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 개인의 맞춤형 성장, 그렇지만 하나 1%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 올해 트렌드를 보면요, 아주 좀 행복에 대해서도 그냥 뭐 아주 보통의 하루, 그 다음에 무해한 것의 힘, 무해력, 그 다음 아보아 아주 보통의 하루, 그 옴니보어 내가 중요하고 내가 성장하더라도 하나만 성장하고, 그러면서 아주 거시적인 뭐 공진화 전략이라든지 기후 감수성이라든지 우리 사회는 그라데이션 K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시적인 키워드와 또 개인의 어떤 행복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지만 일상의 그냥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트렌드고, 또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키워드로 25년도 트렌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트렌드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이 트렌드를 쫓아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말로 날마다 실시간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AI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못 따라가요. 학생들이 요즘에 과제를 내면 챗GPT, 코파일럿 뭐 이런 거 너무 제미나이 뭐 이런 거를 써서 보고서나 뭐 PPT도 감마가 만들어주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냥 발표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지만 보고서라든지 PPT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잘 만들어내요. 그러한 도구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고 그런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활용을 잘 하되 어떻게 잘 매니지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 창의적인 프롬프트를 만들어내는 것, 그 AI가 훨씬 더 답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여러분 삶의 시간을 무엇으로 단축시킬 것인가를 하고 그대로 뺏기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생각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역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런 것, 또 우리가 뭐 이 모든 트렌드를 안 하는 얼마나 뭐 트렌드를 잘 쫓아가고 있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다운 여러분의 트렌드, 여러분의 삶을 잘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의 10가지 키워드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